캠핑 때 또 이렇게 나들이 갈 때 가장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공공장소에서의 세균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껴맞추셨네요. 주제랑 어떻게든 엮었어요. 주제랑 맞추기 위해서. 억지네요, 억지. 그랬습니다. 이렇게 캠핑을 가면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 뭘로 먹죠? 보통? 숟가락. 젓가락. 나무 젓가락. 그렇죠. 역시 현주 씨 나무 젓가락을 주로 이용하죠. 네네. 보통 나무 젓가락 하면은 이렇게 막 털면서 그 그렇죠. 나무 찌끄레기를 먹을까봐 열심히 털기만 하는데 먹을 때. 아, 야. 왜 뽀뽀를 해? 냄새 맡으라 그랬는데. 이 여자 뭐야? 저도 모르게 입이 나갔네요. 이쪽 이거 손에다 뽀뽀하고 녹화 중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아유. 그 위험 외에도 네네네. 그 나무 젓가락에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에 세균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저 입에 닿는 거니까 더 위험한 거죠. 아니 근데 오히려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 세균 걱정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중국에는요 네. 나무 젓가락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데 중국에는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나무 젓가락이 중국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짜 안 되겠네. 어렵나요? 이제 점점 슬슬 오시나요? 뭐가 와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그 보관 기간은 얼마일까요? 4개월입니다. 저기 4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네, 적혀 있어서 그걸 놀랍니까? 리액션이 좋은데요? 마치 몰랐던 저 것처럼. 같은 경우는요, 왜 배달 음식 왔을 때 나무젓가락 많이 오잖아요. 그거 그냥 4개월만 하긴 너무 아까우니까 당연히 뭐 1년도 놓고 두고두고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무젓가락 적립을 즐기시는군요. 그거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끔 사발면이나 라면을 먹으면 네. 나무젓가락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그렇게 현주 씨처럼 모아놨다가 쓰면 그 유통기간, 보관기간이 지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세균이 거기서 자랄 수도 있는 거예요. 일회용품은 웬만하면 환경을 위해서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무엇보다도 이곳 화순의 고인돌은 다른 지역과 달리 덮개돌의 무게가 100톤 이상이 되는 대형 고인돌의 위치에 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가 옮겨다 놓은 것이다. 특히 핑메 바위라고 불리는 이것은 길이 7m, 높이 4m에 무게만 200톤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핑메이버 같은 경우 여기 봤을 때 왼쪽은 그 자연면입니다. 오른쪽 윗면은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옷자형의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또 밑을 보면은 자연면과 달리 완전히 그 오목하게 한번 떼어내는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석이 받침돌이 고이고 있고 그 안에는 그 자갈들이 차 있고 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굴러왔다면은 그렇게 돌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지형으로 봤을 때 그리고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묻혀 있죠. 이런 거 볼 때 인위적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불가사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떼어냈던 것일까? 먼저 돌을 두드려 홈을 판 뒤 나무 쐐기를 홈에 박아놓고 물을 붓는다. 이때 물을 흡수한 쐐기가 팽창하면서 벌어져 결국에는 돌이 쪼개진다. 일단 주변에 있는 암석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갖춰서 고인돌을 썼다라는 것이고 그 떼어낸 돌들은 일부 그 입방체라든지 완전히 다듬은 것들 나옵니다. 또 산에 가면은 쐐기돌 박아서 떼어냈던 그런 자국들이 확인이 되죠. 이것은 먼 곳으로부터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떼어낸 덮개돌은 통나무를 이용해 운반되었는데 먼저 바닥에 레일 역할을 하는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 Y자형 통나무를 또 얹는다.
대규모의 인원이 끌 수 있도록 Y자형 통나무에 구멍을 뚫어 밧줄을 묶었다. 그렇다면 덮개돌은 어떻게 받침돌 위에 세워졌던 것일까? 받침돌 높이만큼 주변에 흙을 쌓아 경사로를 만들고 덮개돌을 끌어올린 뒤 흙을 제거하면 고인돌이 완성된다. 앵커님 안에도 있고요. 그래요? 뭐 강아지, 꽃, 네. 살아있는 것이라면 다 갖고 있는 생체 시계를 말합니다. 아, 생체 시계요. 오늘은 그럼 생체 시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체 시계라는 말이 좀 낯설진 않은데요. 그 2017년에 과학자들이 생체 시계를 연구해서 그 노벨상 수상을 했죠. 네, 맞습니다. 생체 시계란 말은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쓰고 있던 말이긴 하죠. 네. 근데 작년에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바시, 마이클 영 교수 세 분이 공동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했죠. 생체 시계란 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신체 현상이 주기적으로 네. 작동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하루 리듬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이 반복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하루가 반복이 되는 그런 일종의 시계 장치 같은 이 시스템이 몸 안에 있다는 의미고요. 네. 시상 하부의 식교차 상핵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름이 어렵네요. 그냥 뇌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한 10,000개 정도의 세포가 뇌의 다양한 부위에 신호를 보내서 이 시계를 관장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호르몬 분비하고 뭐 네. 심박수 조절,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멜라토닌이요? 예. 네. 멜라토닌은 이제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지만 이제 아침에 깨우는 역할도 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콜티솔은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콜티솔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왕성해졌다가 네. 한 9시, 10시가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콜티솔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네. 한 10시 전까지는 깨줘야 그래요? 지나고 나면 더 막 점심때까지 자게 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멜라토닌은 이제 낮에 점점 분비량이 줄다가 오후 8시 이후에 활성화가 되거든요. 잠이 오기 편하게 만드는 그런 네. 이런 거는 이제 저절로 작동을 늘 하고 있다라는 자연스럽게. 것이고, 네네 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체 시계가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나오는 성대모사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출근할 때가 되니까 출근을 하고 밥 먹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밥을 먹는 거고 이렇게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생체 시계가 정말 정확한가요? 1965년에 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위르겐 아쇼프 교수가 네. 실험한 건데요. 시간과 관련된 모든 단서를 다 차단을 하는 거죠. 빛이라든가 이런 거 주변 환경을요? 그렇죠. 다 차단을 해서 이제 이 지하 벙커에다가 네. 한 3-4주 동안 지원자들을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시계도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요. 시계도 없고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좀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놀랍게도 네. 25.9시간 주기로 각성과 수면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건가요? 네. 전혀 시간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그 하버드 의대의 찰스 차이슬러 교수는 더 정교한 실험을 했고, 네. 그래서 이 주기가 24.1일 시간이다. 24시간 11분이라고 네. 발표를 해서 실제로 거의 하루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네요. VR 기술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럼요. 그럼 언제 나온 거예요? VR의 역사를 따져보자면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V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튼 하일리그가 가상현실 디바이스의 원형인 센서라마라는 개인용 극장 장치를 고안한 것이 거의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장치에는 뉴욕 브루클린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기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고 해요.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거 VR 한쪽에 끼고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는 거 같은데. 렌즈 하나 끼고 왔어요, VR 렌즈.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잘하신 거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양안 시차를 이용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주고 스테레오 사운드 그리고 심지어 냄새, 그다음 진동을 이용해가지고 촉각 같은 것까지 줄 수 있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거의 VR 기기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부터 약 60년 전이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때는 뭐 휴대폰 삐삐조차도 없던 시절에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그죠?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TV도 집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VR 이런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신기해요. 사실 방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컴퓨터가 심지어 없고 완전 기계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휠을 돌려가면서 모터를 돌려가면서 이제 작동하게 만들었고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 이제 냄새가 나올 수 있는 구멍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이제 브루클린 거리를 가면은 뭐 피자 가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피자 가게 피자 냄새가 나야 되니까 피자를 거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넣고 계속 부채질 같은 거. 그렇죠. 구멍을 열어주면 적절한 시점에 열어주게 되면 그 냄새가 나니까 마치 그 냄새처럼 사람은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잘 작동된 그래서 1인용 극장의 형태를 완전히 갖춘 그런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시도되었던 이 VR 기술이 왜 하필 이제야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제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0년대 초에는 HMD의 그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MIT 같은 데서는 에스펀 무비 맵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에스펀이라는 그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그 관광 도시를 마치 가본 것처럼 즐길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지도 맵에 그 로드뷰 있죠. 그런 거 같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그 당시 70년대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70년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MIT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가상현실 미디어 룸이라고 할 수 있는 풋댓 대어라는 이제 또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음성 인식도 지금처럼 인공지능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제스처 인식도 돼가지고 내가 보는 영상을 이렇게 제스처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걸 이미 이제 70년대에 만들었고요.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드디어 VR이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제런 레니어라는 사람이 회사를 세워가지고 안경과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장갑 형태로 되어 있었던 컨트롤러 이용해가지고 VR 이제 기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팔았죠. 유레카! 라돈이 나와서 소비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가 음이온이 나온다는 생활 밀착형 제품 전반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라돈이 무섭다라는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라돈도 방사선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라돈에 대해서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돈은 비활성 기체인데 이 라돈이 무서운 이유가 폐암의 발병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흡연 다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원인인 거죠. 그래서 국제암연구기구인 IARC에서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걸뱅이 씨는 이런 걸 왜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그런 시사적인 이슈에 이 정도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일단 그러면 침대,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편하게 쉬어야 되고 막 편하게 누워있고 얼굴 비비고 이런 곳에서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사과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판매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음이온 팔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있어요. 목걸이. 한 번씩 잘 봤죠. 네. 저희 누나도 게르마늄 팔찌라고 목걸이 막 너 왜 안 사니?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할머니도. 있는데 피가 나갈진다고. 그렇죠. 피가 나갈진다고 그렇게 그냥. 그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음이온을 방출시키게 사람들이 방출시키면 그걸 맞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맹신이 있어서 그거를 방출시켜야 되잖아요.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음이온을 방출하기 위해서 침대에다가 모나자이트라는 그런 광물질,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질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매트리스를 만들 때. 근데 모나자이트 안에는 토륨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분열돼가지고 라듐이 됐다가 라듐은 이제 고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해되면 라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체예요. 그러니까 공기중력이 날아다니다가 우리 이제 폐로 쑥 들어가는 거죠. 폐로 쑥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또 얘가 또 분열이 돼서
다시 그 고체로 바뀌게 되면서 몸에 이제 흡착이 되고 폐에 그것들이 문제가 또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분열할 때 발생했던 방사선들, 알파 파티클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서 막 장기들 공격하고. 유레카! 보글보글 기포 가득한 콜라 한 잔이면 속이 뻥! 그리고 콜라와 이 특별한 컵이 만나면 독 쏘는 탄산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는 잘록하고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이 잔은 콜라의 향과 탄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콜라 전용 잔입니다. 탄산하면 빠질 수 없는 맥주 애호가들도 인정? 인정했다는 이 잔. 진짜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플라스틱 컵과 유리잔 그리고 종이컵까지 생활 속 대표 잔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콜라 따르기 스타트! 콸콸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차이가 선명하죠. 콜라의 거품을 가장 오래 유지한 전용잔 승! 이렇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잔 하나에도 그 잔에 담기는 음료의 맛을 업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 보기만 해도 묵은 체중이 내려가네 그려. 유레카! 그런데 먹이와 함께 준비하는 이 털뭉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 양털 깎은 건데 호랑이 행동 풍부화 해주려고 저희가 모아왔어요. 단순히 먹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 사냥에 대한 본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사육사들에게 이런 수고쯤은 예산일이라고. 먹이 냄새를 맡고도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것 또한 맹수들만이 지닌 습성. 호기심이 많긴 많아도 조심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자기가 건들다가 다른 애한테 습격을 당할까 봐 그런 거 항상 이제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해요. 야생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이를 통해 맹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단순한 사육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데, 옛날 동물원 하면은 진짜 관람 위주인데 요즘은 이렇게 사육사들이 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은 동물원의 모든 동물에게 적용. 보다 생태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순기능까지 겸비하게 됐는데,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한 맹수들의 운동량 확보도 사육사들의 목. 무료함 느끼지 말고 건강증진이라고 하죠. 가만히만 있으면 어쨌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늘은 이쪽 호랑이를 쓰면 내일은 또 다른 호랑이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먹이를 급여받고 있습니다. 유레카!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거나 활동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밤에 잠을 자고 이런 생활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들까요? 사실 저는 약간 저녁형 인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학창 시절부터 대학생 때까지 그냥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새벽 늦게 잠을 자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일을 하면서 오전에 뉴스를 전해야 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을 바꾸는데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저는 야간형. 야간형이요? 올빼미족이라고 새로운, 하잖아요. 올빼미족. 네네. 사실 아침형, 저녁형 이제 나눠진 이유들이 있는데, 네. 영국 서레이대의 사이번 아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수면 유형을 결정하는 것도 유전자가 있는데 PER3 유전자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길면 아침형 인간이 되고 짧으면 저녁형 인간이 된대요. 아, 구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로 좀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 좀 있다는 거고요.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고 또 저녁에 일찍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아침에는 일찍
깨고 이제 저녁에는 빨리 졸리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아침형은 역시 그래서 그 코르티솔이 왕성한 오전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녁형은 오후부터 높아져서 한 오후 6시쯤에 정점이 되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낮아진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죠. 와, 제가 게을러서 저녁형 인간인 게 아니라 이게 정해졌던 거군요. 뭔가 위안이 되는데요. 유전자에 있으니까요. 네. 심지어 2009년 영국의 사토시 가나자와 교수팀의 연구에 네. 따르면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IQ가 더 높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네. 그래서 저녁형이 더 독창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높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유레카! 근데 저희가 자주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수 제품이 우산이잖아요. 근데 우산도 있고 양산이 있잖아요. 또 햇볕을 가르는. 이 두 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양산 같은 경우에는 꽃무늬가 많아요. 블링블링 하잖아요. 옆에 레이스 쫙 달려갖고 약간 좀 예쁘게 또 햇빛을 피하는 그게 이제 양산이고, 우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좀 크면 좋아요. 이 우산이 작으면 옆에 여기 비가 엄청 맞아요. 여자친구랑 이렇게 가면 내가 더 옆에 맞니, 네가 더 맞니 이런 거 갖다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단가로 따졌을 때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양산이 좀 가격이 좀 셉니다. 보통은 알고 계신 것처럼요. 양산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고 우산은 또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보통 양산이나 우산 겸용해서 쓰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우산 같은 경우는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양산보다 조금 더 촘촘히 만들고 폴리에스테르 고분자 원단을 사용하죠. 우산의 바깥쪽을 200배 확대한 사진을 보면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밀집되어 있지만 작은 틈새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메운 사이로 현미경 LED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비나 자외선을 차단하도록 우산에 코팅된 은에 의해 빛이 반사된 것이다. 즉, 우산은 양산이 갖고 있는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비를 막을 수 있는 방수의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이다. 잠깐 보니까 은을 코팅을 해서 빛을 또 반사를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또 낳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유레카! 커피와 차만큼이나 향을 음미하는 음료, 와인입니다. 와인은 그 향이 잔에 얼마만큼 잘 그리고 오래 담기느냐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의 강약에 맞춰 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와인 잔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잔이 입술에 닿는 립, 잔의 몸통인 볼, 손으로 잡는 스템, 잔의 받침 부분인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립의 지름이 볼보다 작은 이유는 가능한 한 와인의 향을 잔 속에 오래 품기 위함이죠. 잠깐 정지! 그 매너 없게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오케이. 와인에 있어 온도란 수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체온이 와인에 전해지지 않도록 다리, 즉 스템을 잡아야 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죠? 같은 와인이라도 잔의 종류에 따라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와인 잔의 구조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엔 와인 잔의 종류도 알아보죠. 와인의 품종이나 등급, 제조 회사별 등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다양해 일일이 분류할 수는 없지만 크게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잔으로 나누며 레드 와인은 다시 주로 타닌이 강한 와인을 담아 마시는 전형적인 튤립 모양의 보르도 레드 와인 잔과 그보다 약간 짧고 볼 부분이 더 불룩한 부르고니오 레드 와인 잔으로 구분합니다. 비교적 입구가 좁은 잔을 사용하게 되면 고개가 뒤로 젖혀져 혀에 닿는 범위가 좁아지고 잔 입구가 넓으면 머리가 숙여지면서 와인이 혀에 닿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입구가 좁은 보르고 뉴 와인잔은 풍부한 향과 함께 혀끝에서 느껴지는 단맛을, 입구가 넓어 혀에 닿는 범위가 넓은 보르도 와인잔은 탄닌을 포함한 신맛 등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되죠. 또한 주로 차게 마시는 화이트 와인의 경우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비교적 잔을 작게 만든 것이 포인트이고요. 스파클링 와인은 잔 속에서 탄산가스가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길쭉한 튤립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